병원 복도는 오늘도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는 진료실 문을 열고 다음 환자의 차트를 확인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강민준. 그 이름이 내 앞에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설마 그 강민준일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순간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때만 해도 그 아이가 내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몰랐다. 기억은 단번에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중학교 2학년 봄이었다. 교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나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날 강민준을 처음 만났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전학 온 강민준 학생입니다. 모두 친하게 지내도록. 민준이 교실 앞에 섰다. 키가 컸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다.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들렸다. 처음 며칠간은 평범했다. 민준은 반 아이들과 빠르게 친해졌다. 운동도 잘했고 말도 재미있게 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자리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만 봤다. 변화는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작됐다. 체육 시간이었다.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었고 나는 골키퍼를 맡았다. 공이 내 쪽으로 날아왔고 나는 막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지면서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민준이 소리쳤다. 야,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 막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민준이 혀를 찼다. 에이, 쓸모없네. 그날 이후 민준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주 미묘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작은 놀림이었다. 폭도에서 마주치면 민준이 말했다. 골키퍼. 그 말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반 아이들이 웃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림은 점점 심해졌다. 점심시간에 민준과 친구들이 내 책상 앞을 지나가며 말했다. 야, 도연아. 너 오늘도 혼자 밥 먹냐?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민준이 웃으며 거들었다. 당연하지. 누가 쟤랑 같이 먹고 싶겠어. 나는 고개를 더 숙였다. 밥을 씹는 것조차 힘들었다. 교실 안 공기가 무거웠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사건이 벌어진 날이 왔다. 체육 시간 전이었다. 나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다른 남학생들은 이미 운동장으로 나갔고 나는 혼자 남아 있었다. 체육복 바지를 입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뭔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뒤를 돌아 거울을 봤다. 바지 엉덩이 부분이 크게 찢어져 있었다. 속옷이 훤히 보였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체육복이었다. 누군가 일부러 칼이나 가위로 찢어놓은 게 분명했다. 나는 급히 교복 바지로 다시 갈아입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체육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다. 늦으면 벌을 받는다. 나는 찢어진 체육복 바지를 입은 채로 운동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운동장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 나를 봤다. 민준이 크게 소리쳤다. 야, 저기 봐. 도연이 바지.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남학생들이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학생들까지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한 여학생이 말했다. 헐, 바지 찢어진 거 봤어? 다른 여학생이 웃으며 말했다. 완전 다 보이는데? 나는 손으로 엉덩이를 가리려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모두가 이미 봤다.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뜨거웠다. 체육 선생님이 말했다. 도연아, 체육복이 왜 그래? 새 걸로 가져와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막혔다. 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선생님, 도연이가 원래 좀 그래요. 관리를 안 해서. 민준의 친구들이 웃었다.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운동장 구석으로 걸어갔다.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다른 학생들을 집합시켰다. 축구 경기가 시작됐다. 나는 구석에 서서 한 손으로는 계속 찢어진 부분을 가리고 있어야 했다. 민준이 공을 차며 지나가다가 말했다. 도연아, 너도 뛰어야지. 왜 거기 서 있어? 민준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옆에 있던 민준의 친구가 말했다. 제 바지 찢어져서 못 뛰는 거야. 창피해서. 그들이 웃었다. 멀리서 여학생들도 나를 보며 속닥거렸다. 한 여학생이 다른 여학생의 귀에 뭔가를 속삭이자 그 여학생도 나를 보며 손으로 입을 가렸다. 체육 시간 40분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햇빛은 뜨거웠고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다. 움직이면 더 많이 보일 것 같았다. 수업이 끝나고 탈의실로 돌아왔을 때 민준과 친구들이 이미 와 있었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으며 웃고 있었다.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말했다. 오늘 진짜 웃겼다. 도연이 얼굴 봤어? 완전 빨개져 가지고. 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원래 관리를 잘해야지. 체육복이 찢어질 때까지 입고 다니면 어떡해. 나는 그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구석에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다. 그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았다. 체육 시간 전에 내 가방 옆을 지나갈 때 민준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던 게 기억났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선생님께 말해봤자 믿어줄 것 같지 않았다. 집에 가는 길 나는 교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다. 학교 건물이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이제 이곳은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매일 생존해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학교에 가기 싫었다. 집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다. 교문을 지날 때 민준이 보이면 다른 길로 돌아갔다. 폭도에서 민준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화장실에 숨었다. 교실에 들어갈 때는 항상 민준이 어디 앉아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였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중학교 2학년의 봄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리고 그 봄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어두운 계절이 될 것이었다. 그날 벌어진 일은 내 기억 속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 중학교 2학년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체육복 사건 이후로 2달이 지났지만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금요일 방과 후였다. 나는 교실에서 청소 당번을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갔고 교실에는 나 혼자 남아 있었다. 청소를 거의 마칠 무렵 교실 문이 열렸다. 민준과 친구 2명이 들어왔다. 나는 빗자루를 쥔 채 그들을 바라봤다. 민준이 말했다. 도연아, 아직 안 갔네? 얘기 좀 하자. 민준의 친구 중 하나가 교실 문을 닫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겼다.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민준이 내 앞으로 걸어와 손을 내밀었다. 지갑 내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 내가 말했다.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없긴 뭐가 없어. 어제 내가 매점에서 빵 사 먹는 거 봤는데? 민준이 말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방을 꽉 안았다. 오늘은 어머니가 주신 한 달 용돈이 지갑에 들어있었다. 3만 원. 그걸 빼앗기면 이번 달을 버틸 수 없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에이, 답답하게. 직접 찾아야겠네. 민준이 내 가방을 낚아챘다. 나는 붙잡으려 했지만 민준의 친구가 내 팔을 잡았다. 민준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교과서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필통도 떨어졌다. 그리고 지갑이 나왔다. 민준이 지갑을 열었다. 5만 원건 지폐가 보였다. 민준이 휘파람을 불었다. 뭐 꽤 있네? 용돈 받은 날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준이 지폐를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빈 지갑을 내 발 앞에 던졌다. 이거 우리가 빌려갈게. 나중에 갚을게. 민준이 말했다. 돌려줘. 제발. 내가 간신히 말했다. 민준의 친구가 웃었다. 갚는다잖아. 걱정하지 마. 그들이 교실을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갑자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머리 되게 부드럽네? 여자애들 머리 같아. 민준이 말했다. 나는 몸을 움찔했다. 민준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얼굴도 하얗고. 거의 여자 같은데? 민준의 친구들이 웃었다.
한 친구가 말했다. 진짜네. 도연이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뻤겠다. 다른 친구가 말했다. 목소리도 좀 높잖아. 완전 여자의 목소리. 민준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치? 우리 도연이. 앞으로 너 여자 역할 해줄래? 민준이 말했다. 나는 민준의 손을 밀쳐냈다. 하지마. 내가 소리쳤다. 민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가 내 멱살을 잡았다. 야,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이 나를 밀쳤다. 나는 뒤로 비틀거리며 책상에 부딪혔다. 민준이 말했다. 다음부턴 순순히 듣는 게 좋을 거야. 알았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교실 문을 열고 나갔다. 폭도로 나가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교과서들을 바라봤다. 빈 지갑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5만 원. 한 달 용돈.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따로 있었다. 민준이 나를 만졌던 순간 여자 같다고 놀렸던 말들.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교실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해가 지고 교실이 어두워졌다. 겨우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집으로 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말했다. 도연아 왔어? 청소 당번이라며? 늦었네. 나는 대답했다. 응. 청소하느라 좀 늦었어. 어머니가 물었다. 저녁 먹어야지. 배고프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내 모습을 봤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이 사건 때문에 나는 이후 몇 년을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이 장면은 나중에 다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모든 걸 뒤집는 열쇠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다음날 토요일 나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밖에 나가 놀라고 했지만 나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했다. 월요일이 되었다. 학교에 가야 했다. 나는 지갑에 1,000원도 없는 채로 등교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다른 아이들은 매점으로 가거나 도시락을 먹었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반 친구 하나가 물었다. 도연아, 점심 안 먹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 거짓말이었다. 배는 고팠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방과 후 민준이 폭도에서 나를 마주쳤다. 그가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 내게 던졌다. 돈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거 주워. 점심값. 민준이 말했다. 나는 그 돈을 내려다봤다.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나는 무릎을 꿇고 1,000원을 주었다. 민준이 웃으며 지나갔다. 잘 먹어. 그날부터 일주일에 2~3번 민준은 나에게서 돈을 빼앗았다. 그리고 가끔 1,000원이나 2,000원을 던져주었다. 나는 그때마다 주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조용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여름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고들 말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일어설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복수가 아니었다. 공부였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나는 모든 감정을 책 속에 쏟아부었다. 분노도 억울함도 수치심도 모두 공부로 풀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 갔다. 친구들이 물었다. 도연아, 너 왜 그렇게 공부해? 좀 쉬면서 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재미있어서. 거짓말이었다.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과거가 나를 집어삼킬 것 같았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나는 전교 1등이었다. 선생님들은 칭찬했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밤에 악몽을 꿨다. 민준의 얼굴이 그 웃음소리가 꿈속에 나타났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나는 의대를 선택했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다. 약한 사람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하고 싶었다.
결과는 합격이었다. 서울의 명문 의대에 입학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다. 도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다. 의대 6년은 지옥이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더 큰 지옥을 견뎌낸 사람이었다. 공부의 고통은 과거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전공의 과정도 마찬가지였다. 밤샘 당직도, 까다로운 교수님도, 어려운 수술도 모두 견뎌냈다. 나는 정신과를 선택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다. 32살이 되던 해 나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되었다. 1년 후 강남에 내 이름을 건 정신과 의원을 열었다. 병원은 빠르게 성장했다. 환자들은 내게 감사했고 동료들은 나를 존경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면은 달랐다. 여전히 과거가 나를 괴롭혔다. 환자들의 트라우마를 치료하면서도 내 트라우마는 치료하지 못했다. 그 아이의 얼굴을 평생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35살이 된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병원에 출근해 오늘 예약 환자 명단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봤다. 강민준. 심장이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차트를 다시 확인했다. 생년월일까지 같았다.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15년 만이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사람을. 첩수 직원이 인터폰으로 말했다. 원장님, 첫 번째 환자분 오셨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게 해주세요. 나는 책상 서랍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손은 여전히 떨렸다. 진료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세를 바로 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다. 그리고 민준이 들어왔다. 15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키는 그때와 비슷했다. 얼굴은 성숙해졌지만 눈매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민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아래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옷차림도 초라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민준은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저 한 명의 의사를 대하는 태도였다. 나는 차트를 펼쳤다. 접수 시 작성한 기본 정보가 적혀 있었다. 주 증상은 불안, 불면, 우울감이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요즘 잠을 못 자요. 밤에 계속 깨고 악몽도 자주 꿉니다. 민준이 말했다. 나는 메모를 했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져서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내가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어요.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지금은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빚도 많고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연락이 와요.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한때 나를 괴롭히던 그 아이가 이제는 삶에 짓눌린 채 내 앞에 앉아 있었다. 힘드셨겠네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저 정상인 거 맞죠? 가끔은 제가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펜을 놓았다. 정상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폭스의 쾌감도 동정심도 아닌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었다. 진료는 계속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사업 실패, 이혼, 빚, 외로움. 그의 삶은 무너져 있었다. 진료가 끝나고 민준이 일어섰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예약 잡아드리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다. 진료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다. 15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는 나를 기억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차트에 적힌 내용들.
그것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그 아이는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듯 행동했다. 첫 진료가 끝난 후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다음 환자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간호사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다음 환자분 들어보내도 될까요?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네, 들어보내주세요. 하루 진료가 끝났다. 저녁 6시 마지막 환자가 나간 후 나는 민준의 차트를 다시 펼쳤다. 강민준, 35세, 미혼, 현재 직업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 증상 불안, 불면, 우울감, 과거력에는 이혼, 사업 실패, 사기 피해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한 줄이 더 있었다. 자살 사고 있음. 나는 펜을 놓았다. 민준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월요일 오전 민준이 다시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일찍 도착한 것 같았다. 대기실에서 민준을 봤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진료실로 들어가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민준을 불렀다. 민준이 들어왔다. 지난주보다 더 수척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민준이 말했다. 앉으세요. 이번 주는 어떠셨나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약 먹으니까 조금은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힘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힘드신가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할 때도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긴장돼요. 혹시 채권자가 아닐까? 혹시 나를 해칠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메모를 하며 물었다. 과거에 폭력적인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전에 채권자가 편의점까지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말려서 큰일은 안 났지만요. 민준이 손으로 목을 만졌다. 나는 펜을 놓고 민준을 바라봤다. 그가 멱살을 잡혔다는 말을 할 때 순간 과거가 떠올랐다. 교실에서 민준이 내 멱살을 잡았던 그날. 그 아이가 정말 나를 기억 못하는 건지 아니면 기억하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원장님? 민준이 나를 불렀다. 나는 정신을 차렸다. 아, 죄송합니다. 생각에 빠졌네요. 계속 말씀해주세요. 민준이 계속 이야기했다. 요즘은 집에서도 불안해요. 밤에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자꾸 확인하게 돼요. 문 잠갔는지 창문은 닫았는지. 힘드시겠네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원장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었을 땐 자신감도 있었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자조가 섞여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젊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셨나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잘난 척 많이 했죠. 친구들한테 으스대고 약한 애들 괴롭히기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 말에 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펜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다. 약한 애들을 괴롭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다. 중학교 때요. 한 아이를 괴롭혔어요. 돈도 뺏고 놀리기도 하고. 그때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죠. 민준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근데 요즘 그 아이가 자꾸 생각나요. 꿈에도 나와요. 그 아이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뭘 했는지는 기억나요. 그게 저를 괴롭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침착해야 했다. 전문가로서 냉정함을 유지해야 했다. 그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름도 얼굴도. 그냥 제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것만 기억나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그의 차트에 적힌 내용이었다. 나는 차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민준이 작성한 자가 평가 설문지가 있었다. 자살 위험도를 측정하는 항목이었다. 지난 한 달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예.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설문지를 보며 차분하게 물었다. 민준 씨, 혹시 요즘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셨나요? 내가 신중하게 물었다. 민준이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지난주에. 근데 다리 위에 서 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나는 펜을 놓았다. 무엇 때문에 돌아오셨나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떠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나는 휴지를 건넸다. 민준은 눈물을 닦았다. 민준 씨,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인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함께 치료하면서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혹시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나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빚 때문에. 엄마는 지방에 계시고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잠시 생각했다. 전문가로서 해야 할 일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다. 일주일에 2번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상담 전화번호를 드릴게요. 힘들 때 언제든 전화하세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다. 진료가 끝나고 민준이 나갔다. 나는 혼자 진료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다. 15년 전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이제는 내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도와야 하는 의사였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이 혼란 속에 답을 찾아야만 했다. 그를 용서할 수도 밀어낼 수도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중학교 때 그 자신감 넘치던 얼굴이 아니라 오늘 진료실에서 봤던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 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내가 바라던 결말인가? 아니었다. 민준이 무너진 모습을 보며 느낀 감정은 통쾌함이 아니었다. 오히려 공허함이었다. 다음날 아침 병원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다. 간호사가 인사했지만 나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오전 진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환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민준 생각뿐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나는 진료실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았다. 민준의 차트를 다시 펼쳤다. 자살 위험도 높음. 일주일에 2번 진료 필요. 24시간 모니터링 권장. 나는 펜을 들고 메모를 추가했다. 그리고 다시 지웠다. 무엇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병원 전화였다. 원장님, 강민준 환자분이 예약 없이 오셨는데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시계를 봤다. 점심시간이었다. 들어보내주세요. 내가 말했다. 잠시 후 민준이 들어왔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약도 없이 와서. 근데 정말 힘들어서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앉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내가 물었다. 민준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오늘 아침에 또 채권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안에 돈 안 갚으면 부모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엄마한테는 피해가 가면 안 돼요. 엄마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민준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휴지를 건넸다. 심호흡을 해보세요. 천천히. 민준이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원장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모르겠어요. 민준이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나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전문가로서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까? 아니면 과거의 피해자로서 냉정하게 대해야 할까? 민준 씨. 내가 말을 시작했다. 지금 상황이 정말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위기예요.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끝이 없어요. 빚은 계속 불어나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 실패자예요. 민준이 소리쳤다. 그 순간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교실 구석에서 주저앉아 울던 내 모습.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못했던 그때. 그 아이가 내가 겪은 과거를 모른 채 말을 걸어올 때 나는 무너질 뻔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민준 씨, 당신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왜 원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민준이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었다. 저도 과거에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그때 누군가 저를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당신을 돕고 싶은 거예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부터 약을 좀 더 강하게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센터를 소개해드릴게요. 채무 문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민준이 일어섰다. 문으로 향하다가 다시 돌아섰다. 원장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민준이 말했다. 네, 말씀하세요. 원장님도 과거에 힘든 시기가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누가 원장님을 괴롭혔나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왜 그걸 물으시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중학교 때 괴롭힌 그 아이랑 비슷할까봐요. 혹시 원장님이 그 아이였으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럼 제가 사과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 말했다. 나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다. 손이 하얗게 변했다. 그 아이는 제가 아닙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그럼 전 영원히 그 아이를 찾을 수 없겠네요. 민준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책상에 무너졌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날 저녁 나는 병원을 나와 한강으로 갔다. 민준이 섰다던 그 다리 위에 섰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강물은 어두웠다. 나는 난간에 기대어 생각했다. 민준이 여기 섰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죽고 싶었을까? 아니면 살고 싶었을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폭수인가? 용서인가?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원장님, 저 민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평소와 달랐다. 너무 차분했다. 마치 결정을 내린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내가 긴장하며 물었다. 원장님,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조금은 견딜 수 있었어요. 민준이 말했다. 민준 씨, 지금 어디세요? 내가 급하게 물었다. 한강입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끝이 아니겠죠? 하지만 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 씨,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어느 달이세요? 내가 소리쳤다. 원장님, 괜찮아요. 전 이제 편해질 거예요. 민준이 말했다. 안 돼요. 민준 씨, 제발. 내가 외쳤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멀리서 한 남자가 난간에 올라서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찼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준 씨. 내가 소리쳤다. 민준이 뒤를 돌아봤다. 난간 위에 서 있는 그의 몸이 흔들렸다. 오지 마세요. 민준이 소리쳤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준 씨, 내려오세요. 제발.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핏도 외로움도 죄책감도 다 너무 무거워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답이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원장님은 몰라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아이한테 뭘 했는지. 나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그 아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민준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름도 기억 안 나요. 얼굴도 흐릿해요. 근데 제가 한 행동은 생생해요. 돈을 뺏었어요. 바닥에 던져주고 죽게 했어요. 멱살을 잡았어요. 체육복을 찢었어요. 민준이 흐느꼈다.
그리고 그때 전 재미있었어요. 그 아이가 고통받는 게 즐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준 씨.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있어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 아이예요. 도연이. 중학교 2학년 때 당신 반이었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난간을 붙잡은 손에 힘이 빠졌다. 거짓말이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진짜예요. 전 박도연이에요. 당신이 괴롭혔던 그 아이. 민준이 비틀거렸다. 나는 재빨리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을 난간에서 끌어내렸다.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민준이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끝없이 흘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이 흐느끼며 말했다. 나도 눈물이 났다. 15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용서해주세요. 제발. 민준이 반복해서 말했다.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민준 씨, 당신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 건 나한테 별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신한테 난 그냥 장난감이었죠.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한테 당신은 전부였어요. 학교 가는 게 두려웠고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상처는 남아있어요. 민준이 흐느꼈다. 하지만 당신도 고통받고 있었군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매일 밤 술 마시고 와서 엄마를 때렸어요. 저도 맞았고요. 학교가 유일한 토피처였어요. 거기서만큼은 제가 힘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약한 아이들을 괴롭혔어요. 집에서 당한 걸 다른 사람한테 풀었던 거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그냥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웠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민준 씨, 우리 둘 다 피해자였네요. 다른 방식으로. 민준이 나를 바라봤다. 저도 가해자였고요. 제일 나쁜 종류인.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앉아 강물을 바라봤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민준이 물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화가 나요. 하지만 당신이 죽는 걸 원하진 않아요. 민준이 눈물을 닦았다. 왜요? 당신이 죽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당신 엄마는 아들을 잃고 나는 용서할 기회를 잃고 당신은 속죄할 기회를 잃어요. 모두가 지는 거예요. 민준이 나를 바라봤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세요. 힘들어도 사세요. 빚을 갚고 엄마를 모시고 매일 속죄하면서 사세요. 그게 진짜 책임지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할게요. 약속할게요. 우리는 다리에서 내려왔다. 나는 민준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정신과 입원을 권했다. 일주일만 입원하세요. 내가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이라고 불러요.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도연아. 그 이름을 부르는 민준의 목소리는 15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은 퇴원했고 일주일에 한 번 진료를 받았다.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나고 민준이 말했다. 도연아,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는 웃었다. 복수는 생각보다 별로더라고요. 당신이 무너진 걸 보면서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공허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배웠어. 상처를 주면 결국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걸. 우리는 악수를 나눴다. 민준이 병원을 나갔다. 창밖을 보니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다. 나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중학교 2학년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거기 민준도 있었고 나도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과거를 놓아줄 시간이었다. 용서는 아니었다. 아직은.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